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얼굴 나타난 법카 제보자. 이런 제목의 이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요, 지난 8월에 이 제보자가 MBN에도 출연을 이미 먼저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출연했습니다만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본인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여러분께도 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당시 얘기했는데 핵심적 내용을 좀 간추렸습니다. 보시죠. 는 김혜경 씨의 생일에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미리 준비된 케이크와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꽃집에서 꽃바구니를 사가지고 이재명 자택에 가져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부당하다고 느낀 일은 개인적으로 식사를 음식점에서 사서 이재명 자택으로 올렸던 일들이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어이없게도 배모 씨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식사 올릴 때 이재명 지사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잘 지내냐, 어느 부서로 배치되었냐 하며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몰랐다면 당황하거나 놀랐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당연한 일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만 특히 이 표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 줄 알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남겼는데 이분이 오늘 본인 스스로 국회에 가서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밝히면서 어떤 입장을 낸 건데요. 그런데요, 원래 이분은 내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제 오후에 무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이면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어 국정감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입니까? 자, 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 때로는 유용 의혹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내용은요, 일단 잠시 옆으로 두겠습니다. 자, 국정감사에 당초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다시 여야 합의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분이 국정감사에 나오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요. 민주당에서는 왜 반대를 한 겁니까? 몰랐겠죠. 얼굴 실명이 이제 본인이 나중에 공개된 거니까 공개된 내용과 관련해서 다 아시겠습니다. 여야가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할 때 자신에게 불리하면 제가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수용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조모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굴이나 실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알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법인카드 관련 제보자라고는 뭐가 됐을 텐데 이름이나 이런 거는 뭐 가려졌어도 근데 그걸 챙겨보지 못해서 뒤늦게 발견하고 반대한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참고인을 채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겠어요? 기본적으로.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는 내용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거든요. 소위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할 수 있겠냐라는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 내용은 대선 이전에 공개되면서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대선 후보죠. 엄청난 공격을 당했던 내용들이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윤익은 경찰청장에 의해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불거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소위 이 조모 씨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분이 나와서 소위 그 국감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뭐 맨날 하는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태도는 매우 문제가 있어. 예. 근데 이미 어떤 수사가 진행이 돼서 무혐의가 된 상황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요청을 했다고 하면 예. 그 요청된 상황에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사안인데 예. 국감장이 불렀다고 하는 얘기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참고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용남 예.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정무위예요, 그게. 정무위 위원들이 미처 이게 누군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서 그냥 덜컥 합의했다가 뒤늦게 알아서 이거 부랴부랴 이거 안 됩니다 해서 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는 26일입니다. 이달 말에 행안위 이제 국정감사가 계속 연속이 되는데 이제 종합감사라고 마지막 네. 날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는 방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어차피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거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반대하겠죠. 사실은 앞서 언급된 대로 조명현 씨가 누군지 모르고 합의해 줬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아 뜨거 그러고 이제 취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국감장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 국정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국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행정부는 그 중앙부처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지방정부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경기도, 서울시 다 국감을 받지 않습니까? 국감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 경기도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 이런 건 다시 짚어봐야 앞으로 다른 곳에서라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구해야 될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국감 목적에는 맞아 보여요. 예. 다만 이게 본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예. 절대 국감장에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것인데 아마 26일 날 종합감사에도 민주당에서 절대 합의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은 해도 되는 국감이지만 예. 야당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국감, 편향적인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재현 최고위원. 이게 근데 이제 정무위에서 예. 신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무위는 뭐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도 예, 예.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금융과 관련 있는 네. 것이다. 예, 그렇게- 그렇죠. 정무위가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 민주당이 소홀히 하고 여기에다 그런 분을 등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뭐 이름만 가지고 몰랐겠죠. 그럴 수도 있네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물론 뭐 아예 저 신경 좀 쓰지 않고 이제 막 저 참고인을 수십 명 하고 그렇죠. 굉장히 인원이 많으니까요. 빼다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분은 행안위에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도 대상 그렇죠. 할수 있죠. 경기도 행안위가. 대상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경기지사가 이미 유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감사에서 그러면 유용했다고 했는데 직접 집행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반대한다. 않겠다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저 느낌을 주겠죠. 김준수 전 총장님 방금 예.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을 하실 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정무위에서 예. 이분을 참고인으로 왜 신청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인 카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 처우를 잘 못하고 있어서 예. 그 처우 개선의 한 사례로 일종의 정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카드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공익 제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
또는 그러면은- 공익 제보자를 예, 예. 처리하는 과정에 권익위와 예. 관련된 사안이니까 정무위가 그걸 담당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참고인으로 했다. 부르려고 했고 근데 참고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고요. 알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 하듯이 예. 정쟁의 소재로 쓰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소재로 알겠습니다. 불렀기 아니, 어쨌든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뭔가 아무튼 민주당 쪽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말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정쟁의 예. 소재가 되든 안 되든 그럼 둘째치고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던 거고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좀 머리를 잘 잘 쓴 건가요, 썼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행정안전부 국정종합감사에서는 예. 이분을 정식으로 증인 채택을 해야 될 텐데 예. 민주당이 아마 뭐 극력 저항하면서 부인을 하면 또 뭐 그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 오늘 얼굴을 스스로 공개한 조명현 씨, 그러니까 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었거든요. 오늘 아까 말을 한 거는 국정감사 출석을 못한 사항을 설명했잖아요. 오늘은요, 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를 오늘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경찰은 수사에 나서가지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린 대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연결 고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했습니다. 뭐 공익 제보자 진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압수수색 또는 뭐 통신 수사 결과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의적인 어떤 수사 부실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수사 감찰 같은 방법도 있고요. 네. 네, 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여기 경찰청장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이제 경찰 수사 관련해서 뭐 불송치했다, 뭐 상황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 꺼냈고요. 그러나 오늘 조명현 씨가 나와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있는데요. 권익위 얘기 방금 나왔었죠. 권익위가 최근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자, 권익위가 2021년 초부터 140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할 개연성이 있다. 뭔가 수상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김영남 의원님. 예. 일단 오늘 제보자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걸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권익위는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경찰은 왜 불송치 경찰을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 이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소위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담당으로 알려져 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배모 씨. 기소가 돼서 선고도 났었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이제 이익을 본 사람, 그러니까 뭐 가장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알았느냐? 뭐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는 직접적인 이익을 본 김혜경 씨까지는 고의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 이재명 지사는 몰랐던 것으로 1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권익위 판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권익위는 이제 그 더 많은 자료를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횟수의 그 카드 사용을 보낸 것 같고 조명현 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자택 앞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마주친 적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몰랐다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와?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뭐 어느 부서에 배치돼 있냐,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로 봐서는 이 경기도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소위 수발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사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마주칠 수밖에 지금 없었겠죠. 사진에 보면은 무슨 빨랫감 얘기, 예.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뭐 12첩 반상이라 나왔죠. 반찬 숫자가 많아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제보자도 그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뭐 초밥 20인분 얘기도 저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많은 초밥을 누가 먹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으니까요. 예. 한번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100여 건에 예. 이르는 게 지금 의심스럽다. 사용 정황이. 뭐 그래서 이거는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뭐 부부 간에 서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 개연성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는. 가장 먼저 이걸 들어봤던 경찰은 결국엔 불송치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경기도 경기 남부경찰청에 수사를 했는데요. 이 경기 남부경찰청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굉장히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김만배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그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현금을 뺀다든지 돈 세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FIB라고 금융 예. 금융 결제 감독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융 범죄를 추적하는 국가기관에서 이 계좌 추적 요구를 했어요. 그걸 경찰에 보냈는데 경찰이 그걸 용산경찰서로 보냈어요. 그 용산경찰서에 가면 거기 이제 경제팀이라고 예. 경찰서 경제팀은 뭐 사기 사건 수사도 하고 뭐 이런 직원이 한 2~3명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보내놓으니까 이것을 한 1년 동안 뭉개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이제 대장동 사건 문제가 되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보냈어요. 예.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이 결국은 이 사건이 거의 그 정권이 바뀔 때까지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 경찰은 정권의 이 향배에 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법인카드 문제는 실제 그 사건이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저 대장동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로 이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좀 막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법인카드가 기관장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재명 지사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기관장이 사용 권한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기관장이 비서에게 저 대신 예. 결제를 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결제하는 것은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흘러서 예. 부인과 관련되어서 또는 부인을 수행하는 것만 해도 잘못인데 거기서 100번이 넘게 뭐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그것을 남편이 모르고 있었다. 지사가 모르고 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몰랐다는 데 대한 합리적인 정말 예. 오히려 합리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그때 당시 경찰관들은 지금 뭐 경찰청장이 결과에 따라서는 뭐 책임 소재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크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조명현 씨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더 준비된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배모 씨는 5급 별정직 사무관입니다. 법인카드 여러 개를 정결권자인 각 과장들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 책임자인 당시 이재명 지사의 용인이 없었으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
부장님, 앞으로 이런 폭로는 계속될 것 같고 예. 검찰도 이첩됐기 때문에 검찰도 뭔가 수사를 할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표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일방적인 이제 주장인데요. 예. 지금 이제 앞에 말씀하신 이제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 이렇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더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검찰에 이첩하는 게 개연성이 있다라고 예, 예. 판단하고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의 역할에서 좀 넘치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누가 권익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 정파적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별정직 5급이 예를 들면 그 김혜경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거고 이 김혜경 여사의 의전도 예. 사실상 공적 그 자리에 갔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별정직 7급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걸 했으면 김혜경 여사까지 가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다시 또 몇 단계 끌어올려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까지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렇게 과도한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뭔가를 이재명 그 경기지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뭐 인사를 좀 했다, 뭐 예를 들면 이 법인카드 해결 책임이 이재명 지사니까 연결돼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자, 상황이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봤지만 뭐 맞서고 있죠. 뭐 정치권을 가면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경기도도 국정감사를 받았고요.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저 자료 직원이 주신 거 보시지 말고. 자, 어제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포함해서 김영남 전 의원.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그 보고 받은 대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사가 되기 전에 이미 감사가 됐고 그 내용이 그렇죠. 지금 이렇다면서 이렇게 보면서 읽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지금 경기도지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억지를 부르면서 그걸 방어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소속은 아니, 소속이잖아요. 민주당 뭐 공천으로 예. 도지사 당선은 됐습니다만 이거를 그리고 그 억지 부린다고 가려질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분당 자택 부근에서 사용됐고, 예. 법인카드 쓰면 이게 사용처하고 사용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적 유형이 아니라고 우겨봤자 그게 국민들이 거기에 속으시지도 않을 거고, 괜히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그냥 억지만 부리는 이미지만 본인에게 예. 입게 될 테니까 뭐 객관적인 사실을 드라이하게 예.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김혜경 씨나 이재명 당시 지사는 몰랐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게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 고참이 신병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PX 가서 과자 10봉지하고 담배 10갑하고 음료수 10병만 사와. 남는 건 너 가져.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돈으로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 경기도청 소속 뭐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게 뭘 사와라. 뭐 그게 꽃이 됐던 초밥이 됐던 뭐 케이크 얘기도 나왔어요. 케이크 사오라고 예. 시켰어요. 아니면 본인이 시키질 않았더라도 적어도 받았어요, 물건을. 예.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니 이 돈 무슨 돈으로 샀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예. 100여 회에 걸쳐서 이렇게 받았으면 당연히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 이게 경기도에서 나오는 돈으로
샀다는 거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를 전혀 몰랐다, 연관 없다라고 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앞서서 이게 꽤 된 거예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5월에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동연 당시 지사가 당시 얘기한 다음 날 바로 이재명 대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백현동 문제나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김종국 행정관? 그러니까 법인카드는 본인의 이재명 대표의 아내가 쓴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사용처는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거?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소재가 좀 자극적이니까 계속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다 그 감사를 해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수사를 해서 경찰이 제가 볼 때 이 경찰은 누구냐? 윤석열 정부와의 경찰입니다. 무혐의가 난 거예요. 그럼 그건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사라지고 대선 전에 사용했던 아주 자극적인 용어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치국가라고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종결 무혐의라고 얘기했으면 무혐의인 거죠. 또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있나요? 권익위에 가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무혐의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과거에 이게 경찰의 눈치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현 정부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가 된 게 있잖아요. 무혐의라고.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눈치를 봐서 한 건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뭐 그다음에 공공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하면 소위 공권력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왜 정쟁화 되냐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법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오마카세 법카 문제 같은 경우 자 그럼 우리 행안에서 같이 부르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업무추진비 운영일 때 다시 부르자.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 위에서 식사비만 10이라고 썼다고 하더라. 불러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정쟁이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사건은 이미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으니 수사 결과를 보고 그 수사 결과 내용 자체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건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소위 조명현 씨가 범죄가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공익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서 무혐의라는데 본인이 나와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디를 신뢰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대쪽에서는 아니 이건 따져봐야지 이게 왜 정쟁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평행선처럼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씩 목소리가 좀 다르죠?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는 들어가 있었던 상태더라고요. 그러니 그 감사 결과를 김동연 지사 본인도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뭐 김동연 지사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당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또 영장을 친다? 맞으면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뭐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습니까? 428억이니 뭐 800억이니 뭐 이랬는데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 최고위원, 이거 검찰전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첩이 됐으니까 그럼 이거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 거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에 예. 이 과정이 그 경찰이 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예. 뭐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뭐 이 수준으로 예. 불송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쪽으로 넘기지 않겠다. 여기서 그냥 우리 선에서 끝내겠다. 이 뜻이죠. 그 뜻으로 예. 한 것이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물론 저 마지막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대선 뒤인데. 대선 뒤지만 그러나 이제 이 카드 자체가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쓰는 카드일 뿐만 아니고 각 실과장들 있잖아요. 예. 경기도청에 실과별로 뭐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고 뭐 하면 예. 그걸 걷어 가지고 아. 거기서 여기서 50만 원씩은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막 나눠 막 뺏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쓴 것이지 단순히 이재명 지사가 쓸 수 있는 양의 그 카드 내용을 부인이 조금 더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그 5급 사무관 그것도 별정직 사무관에게 카드를 넘겨준 과장들은 예. 지사실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거 돈이 그거 아니고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실세든 뭐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될 수밖에 그러면 없는데 이게요. 만약에 그 각 실 부서에서 쓰게 되는 법인카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한도가 있을 텐데 그걸 빼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혐의가 이거는?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이죠. 그럼 이거는 김혜경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카의 사적 유용과 또 다른 결입니까 이거는? 그 공범들이죠, 뭐 여기에. 공범들인데 다만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지사니까 예. 그 이재명 지사는 국고손실죄 그리고 부인은 업무상 횡령죄 공범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 가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예. 감사를 해도 사적 사용이라고 한 것이 뭐 적게는 몇 건에서 예. 많게는 얼마. 예를 들어 뭐 문화예술과장 카드가 이재명 지사 집 근처에서만 뭐 사용이 50만 됐다. 원 만약에 썼다면 이거 어떻게 됐냐 하고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이거 모르고요. 배 사무관이 갖고 가서 쓴 겁니다. 이런 조사가 다 돼서 이제 감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예. 김동연 지사는 원래 대선 전에 당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신당을 했죠.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는요. 이재명 지사가 저는 뭐 그 전에 교도소 가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받은 대로 얘기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감사가 이미 끝났고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정말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면 뭐 감사 결과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을 좀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얘기를 했다. 100번. 뭐 아주 그 국민들이 소상하게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김준선 총장님, 예. 이거 김동연 지사 글쎄 이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쓸데없이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왜 쓸데없이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는가? 뭐 문자 폭탄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고요. 이거는 국감이니까 예. 다 지난 이야기.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그 당선되기도 전에 이미 감사했던 내용의 결과를 설명한 거고 또 올 초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국감이 돼서 이제 재탕 3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치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경찰에 이첩하고 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이 제목을 뽑았지만 다 지난 이야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평론하듯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당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평론가지 정치인입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하니까 당내 맨날 아주 그 권리당원으로부터 윤영찬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검찰이 하도 거대하게 막 몇천억, 몇백억의
이런 행태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다시 이제 어쨌든 뭐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건으로 다시 한번 또 이 법인 사용 카드를 가지고 재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법인 카드 사용에 이런 배모 씨가 했던 일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종욱 의원님 하실 말씀 있다고 계속 표시를 하시는데. 전 국민권익위가 만약에 이번 사안에서 수사를 요청했다면 다른 사안도 수사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특수활동비. 빚에 비춰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아니었잖아요. 국가 무수활동했다고 해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수사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수사에 사용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업무 추진비 휘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휘발됐다고 그 내용을 모릅니까? 카드로 쓴 건데 카드사에 얘기하면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소고기 먹었다고 얘기 나오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쪼개기 했자고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아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럼 국민권익위는 동일하게 예를 들면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특정하게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요 국가기관은 정권 잡으면 다 정권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권 편 안 들면 배신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김용남 전 의원. 전형적으로 이제 그 할 말이 정말 없을 때 민주당 분들이 항상 저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쪽에도 무슨 문제도 있고 저 무슨 문제도 있는데 그건 왜 수사 안 하냐.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신호 위반을 해서 가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자가 아니 나만 신호 위반을 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차도 했었고 있다. 방금 지나갔다. 방금 나보다 앞서서 신호 위반한 차도 있었는데 왜 그거는 안 잡고 나만 잡느냐. 그러니까 난 억울해서 과태료 못 내겠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 경찰관이 봤으니까 잡은 거죠. 딴 차는 뭐 신호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경찰관이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매번 이런 식인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잖아요. 법과 유형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 아니냐, 잘못된 일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구속영장을 얘기해요. 누가 이거 갖고 구속영장을 친다고 한 사람도 없고 전형적인 동문서답이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언론이랑 잠깐만 지금 발언을 꼭 하셔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두 분 드릴 텐데 제가 이상 김종욱 전 의원과 1분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이재명 당대표 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을 했잖아요. 이 사안은 아니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국민권익위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무혐의 종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고 얘기하는 건 수사에 사용이 돼야 되는 건데 수사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과급으로 그냥 준 거잖아요. 떡값처럼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다 공개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택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당대표의 법인카드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것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돼야지 국민권익위의 어떤 공평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얘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거에 대한 답을 뭔가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물귀신 작전 비슷하게 무슨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막 사용이 이렇고 뭐 쪼개기가 어쩌고 또 더 나아가서 국민권익위가 그것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 아니 국민권익위가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을 다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전부 다 그거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은 그 사용 용도와 방법 그리고 적용 방식이 다르고 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 추진비를 그것도 다른 실과장이 사용해야 될 업무 추진비를 사용 목적이 더 맞지 않게 더군다나 소고기를 사 먹으면 안 돼요. 업무 추진비는 또 그 생일 케이크를 사 먹거나 또는 심지어 그 지사님의 그
청담동 샴푸를 사서 쓰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업무 추진비는 예를 들어 경력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그냥 막 묶어가지고 마구 계속 이야기를 하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제가 또 예를 들면 경력으로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섞으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확인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비춰보니까 지금 특수활동이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용이니까. 분들 잠깐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이 전개되면요, 이거 오늘 밤 새야 돼도 끝이 안 날 겁니다. 이거 국회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방송에서조차 국회 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 유동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죠. 정권 바뀌면 이전 정권 기관에 대한 불만 뭔가 선택적으로 하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 하던 걸 하는 거죠. 이겁니다. 매일 똑같은 싸움이에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무튼 오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 얘기를 좀 잠깐 해봤는데 치열하게 지금 토론을 벌이셨어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여당 소속이신 오늘 두 분 패널께서 좀 집중적으로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내용으로 좀 보입니다. 자,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김기현 앞에서 김한길을 띄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합위원회 관계자 참석했지만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가서 참석을 했거든요. 일단 그 모습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저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저 독촉을 하고 해서 아마 일개 위원들 대부분이 2기까지 연임을 안 하시고 이제 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 관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회의도 엄청난 횟수를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자, 이렇게까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김한길 이 국민통합위원장을 거의 뭐 띄워주는 분위기인데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로 소개된 게 있어요. 통합이 활동하고 재원이 본인과 내각에 굉장히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 그러니까 이쪽에 위원장께서 저한테 통찰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집행됐는지 내가 반성합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위가 내놓은 제언들을 당과 내각이 아주 관심 있게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여기서. 자, 다음 사진 좀 보시죠. 좌우 배치를 좀 봐주세요. 좌 김한길 위원장, 좌 김기현 대표인데 김기현 대표 어디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표정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도 저렇게 찍었는데 역시 좌우 배치가 비슷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예.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퇴론이 뭐 잦아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당에서 있단 말이에요. 일각에서 계속 요구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만찬을 참석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을 참석한 거 보니까 뭔가 재신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앞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극찬하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신임 내지는 신뢰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그 전부터 많이 알고 있던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확인하는 자리였고 제 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그 당선인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김한길 당시 위원장이 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있었어요? 외부에 이제 당시 당선인이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라 뭐 잠깐 거기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보다 앞서서 김한길 위원장이
당선인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오. 올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시느냐고 제가 한참 기다렸죠. 그 자리에서. 뭐 그거 외에도 뭐 두 분 간의 신뢰관계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당에 대한 리더십의 변화.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국민의힘. 예. 저도 헷갈려요. 근데 그 리더십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 중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죠.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시화될 가능성도 꽤 높은 거 아닌가 뭐가 싶어요. 가시화된다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걸 뭔가 맡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항상 뭐 이야기되고 그거를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위가 제언한 것들 당에서 좀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당부를 했어요. 앞에서. 그럼 그 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는 무슨 생각이 날까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은요. 김한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극찬에 화답을 한 것 같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렇게 뭐 건배사처럼 했는데 딱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도 극찬이네요. 서로 극찬.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어제 저 모습은. 근데 어제 행사 자체가 그 보시면 국민통합위 행사였어. 만찬. 그리고 통합위원회 만찬. 뒤에 그 배경에 보면 국민통합 우리가 걸어가면 같이 됩니다. 뭐 이런 그 주제까지 적어놓고 하는 국민통합위원들의 행사에 보통은 이제 국무위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소관 국무위원까지 가는데 이제 당까지 당 지도부가 다 갔단 말이에요. 지도부를 이제 초청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정무수석을 할 때 국민통합위원회가 소관 또 부서였어요. 저도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때 저는 이제 대통령 대신해서 정무수석이시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가서 위원장님 한참 옆에 앉아서 옆에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청와대 시절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위원장 옆에 앉아서 위세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또 있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참 옆에 앉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께서 이거 저 대통령께 좀 많이 좀 전달을 해달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보고서로 전부 전달을 하고 하는데 어제 행사는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대통령께서 격을 높여주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격을 높여줬다. 격을 높여주고 또 상당히 그 명예롭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극찬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정치가 이렇게 띄워줬다는 소리인데 통상 저런데 김기현 대표가 앉아서 약간 뭐랄까요? 김기현 대표는 전혀 주인공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배석은 아니지만 그냥 참석한 정도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면 부르지 않은 것보다는 옆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예우를 해준 거라고. 안 불렀으면 더 이상했다. 그겁니까? 아니 안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측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의 대표이고 정당의 지도부를 오히려 김한길 그 위원장의 행사에 초청을 해서 함께 하면서 같이 또 그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은 저는 당 지도부에도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오늘 이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만든 거는 김기현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데 그거 아니라고 두 분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되냐면 아주 좋게 된 거죠. 좋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또 뭐 오찬 얘기 좀 꺼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오늘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당 사역과 대통령과의 비공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당정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만난 건데요. 뭐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간 뭔가 소통 얘기를 강조하면서 뭐 만나는 자리 좀 자주 있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혁신위원장, 위원을 좀 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 목표라고 계실 때 좀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도 좀 추천을 받고 계신지 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위원장 인선부터 좀 논의를 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월요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월요일 출범이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근데 추천을 받겠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김재현 최고위원께 우선 혁신위원,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혹시 추천하실 만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어요? 과거에 뭐 혁신위원장 맡았던 분 중에 기억 남는 분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인데요. 예. 그때 뭐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당내 시끄럽게만 하셨죠.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요 지금. 그래서 또 그리고 돌아가신 박세일 전 교수가 한번 그 비슷한 역할을 했어서 그때는 참 잘 운영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 누구를 떠올리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전직 의원 중에는 저는 뭐 이주영 전 의원 같은 분이 좀 과거에 예의도 연구원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화합을 잘 해가면서 무리 없는 혁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자들 중에는 우리 당에 조금 그래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었던 홍성걸 뭐 국민대 교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 당의 뭐 공천관리위원도 맡고 혁신과 관련된 업무도 맡아주셨거든요. 또 뭐 함성덕 경기대 그 정치 전문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아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 곧 추천해서. 김영남 전 의원도 한 분 정도 추천하신다면 누구를 떠오르실까요? 혁신위가 정말 권한을 많이 갖고 무게감 있게 간다고 하면 저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도 모시면 혁신위가 이게 그냥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던 김은경 혁신위 이런 위상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권을 갖고 뭘 할 수 있다. 무게가 실리는 혁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여기저기 연락을 아마 하겠죠. 뭐 월요일 날 출범하는 게 목표라니까요. 근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네요, 지금으로서. 자, 이런 가운데 아까 김용남 전 의원이 살짝 김한길 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이상의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살짝 내비치셨는데 일단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위원장이 과거 이제 대선 시절이에요. 그때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고심하셨던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하나의 조직을 또 맡아서 함께 하시기로 오늘 했습니다. 네. 아이고.
외할머니가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해주듯이. 저 때도 보니까 굉장히 뭔가 각별하죠. 그리고 저 때 당시에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른바 이제 약칭이 세준인데 이 세준이가 당시에도 이게 신당 조직이 될 것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김한길 위원장 하면은 정치권의 별명이 창당 전문가 뭐 이런 별명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단 김한길 위원장의 당적이에요. 아우 뭐 많군요. 일단 추렸는데 9개가 나옵니다. 뭐 맨 위에 뭐 새정치국민에서부터 밑에는 바른미래당도 있었네요. 민생당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만든 당들이 있어요. 어디 뭐 탈당도 있지만 중도개혁 통합신당 만들었고요. 바른미래당 경우는 합당했고요. 민생당 합당했고요. 뭐 창당도 많고 합당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정당 만들고 뭐 합치는데 전문가냐 뭐 이런 별명도 좀 사실 붙어 있긴 합니다.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분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는데 무슨 신당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정계 개편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당 창당을 고려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 과연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이 있느냐.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한 신망을 두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조직에 힘을 실어주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 그게 왜 나왔을까? 김한길 위원장 주도로 그런 창당이 이루어진다. 지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미리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당, 이른바 아까 이제 심평 변호사가 말한 그런 신당, 이 신당 가능성을 몇 %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거 나올 것 같다라면 100%고요. 전혀 아니다면 0%고 그리고 중간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분 쓰셨는데 앞에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슴 쪽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쪽부터 보시면 2%, 5%, 여긴 0%, 50% 했는데 형태 따라 5%. 이거 복잡한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두 분은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일단 2%부터 가장 낮은 2%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치는 생물이어서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1%라고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2%라고 얘기한 이유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까불어봤자 3개월.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또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싫어해요. 이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정치 혐오를 느끼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왜 만듭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당대표도 세울 수 있고 당대표를 살릴 수도 있고 임명직 다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당을 갖다가 왜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면 성공한 사례가 열린 우리당 정도인데요. 열린 우리당은 어떻게 됐냐.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이 잘못된 헛발질로 탄핵을 하는 바람에 탄핵 역풍 맞아가지고 열린 우리당이 성공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수가 분열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층이 50%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보수가 분열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자멸의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수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 김한길 기획의 신당이 만들어지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폭망의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2% 플러스 그거 이상합니다. 이런 거 곁들여 주셨고요. 김두수 전 총장께서는 5% 그나마 좀 높은데요. 이거는. 주로 조금 더 매정하게 할 수 없어서 5%인데 실제로 이제 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본인임을 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 당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통치를 이해 못하고 못 따라올 때 그럴 때만이 신당을 창당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요.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임명하다시피 당대표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당 안에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다만 김한길 뭐 지금 현재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뭐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류시킴으로 해서 국민의힘에 다시 뭐 당대당 통합을 시킴으로 해서 뭔가 좀 혁신한 듯한 이런 이미지를 줄 수는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친이 정당을 만들어서 뭐 이게 분리해 나간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5%뭐 거의 같은 거네요. 이번에 이따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마지막에 너무 낮아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질문 드릴 거고요. 김용남 전 의원은 일단 설명이 있어요. 형태에 따라 요 앞에 카메라 대주시면 돼요. 형태에 따라 50%인데 5% 내려간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당의 실질 내진 형태가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꾸고 예를 들자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뀐 거, 뭐 그런 당명을 바꾸면서 사실은 구성원은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의 신당이라면 저는 가능성 한 50%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윤석열 신당,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는 아주 일부만 참여하고 대부분은 다른 구성원. 대부분은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모여서 새롭게 정말 만들어지는 신당의 형태는 5% 미만, 거의 가능성 없다. 5%도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종류별로 좀 나누셨군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가장 낮은 이건 안 된다는 거네. 그럴 리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요. 근데 0% 쓰셨다가 잠시 후에 조금 전에 뭘 좀 부기를 하셨으니까 50이라는 숫자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당을 모집해서 뭐 그런다는 의미가 되죠. 총선에 대비해서 뭐 공천도 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내보내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그건 0%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재창당 수준으로 뭐 당순이 당명 바꾸고 뭐 당의 로고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크게 오는 정도는 그건 한 절반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인적인 그 변화도 상당히 사람이 좀 바뀌는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당을 완전히 크게 바꿨다고 느낄 정도는 그건 한 절반 정도. 이게 우리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 당이 과거에 연원을 따져가면 민주공화당부터 시작했거든요. 민주공화당, 그다음에 민주정의당,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민자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되고. 지금 다 나옵니다. 이게 뭐 거의 정당 족보 수준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왔단 말이에요. 국민의힘까지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에 민주공화당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에서 왔다고 하면 아마 전부 펄쩍 뛸 거예요. 유신잔당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재창당과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맞는 변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한 신당은 뭐 2%, 5%, 0%, 5% 미만. 그러니까 아주 낮다. 그럼 심평 변호사는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했고요. 자, 가다지구 병원 폭격입니다. 500명, 최소 500명 사망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إلى أين إخلاء هؤلاء الأطفال؟ هؤلاء الأطفال الآن مشبوكين على أجهزة تنفس صناعي. فصل هؤلاء الأطفال من هذه الأجهزة ونقلها إلى مكان آخر. إن أردتم قتلنا فاقتلونا وإحنا نقدم الخدمة في هذا المكان. لن نخرج من هذا المكان. فإن الأعداد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كل الثلاجات الأساسية والاحتياطية، ويبقى في الخيام قرابة 20 إلى 30 جثة يوميا زيادة عن الطاقة الاستيعابية لهذه الثلاجات. 자, 굉장히 심상치 않은 지금 폭격이 있어서 뭐 깜짝 놀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 모시고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일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성일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관입니다. 자, 우선 궁금한 게요. 이게 폭격이 있었어요. 가자지구 한 병원에.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된 건지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죠. 팔레스타인 측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실수로 지금 병원 아흘리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지금 최소 한 500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이 이 병원 공격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하마스 말고 또 좀 작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자기가 쏜 로켓이 오발으로 병원에 떨어져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면서 자기들이 그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오발로 쐈다고 통화하는 감청 녹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 그러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도착을 해서 이번 병원 사건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또 발언을 또 했네요. 지금 내용이 방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이 병원 폭격은 다른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측에다가 가지고 있는 녹음,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이슬람 지하드라는 사람들이 이 오발을 했던 그 녹음을 아마 들려준 게 아닌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아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양쪽의 주장에 맞서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공습했다는 건 이것도 큰일 날 노릇이지만 만약에 다른 세력이 고의적으로 폭격했다, 다른 목적으로서 이것도 굉장히 공분날 일이라서 이건 굉장히 엄청난 지금 일이 터졌는데 그런데요. 이번 폭격에 지금 누가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번 폭격과 관련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칫 이번 사태의 어떤 변곡점, 전환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요? 고의로 이슬람 지하드가 고의로 하진 않았고요. 자기들이 오발, 즉 그 쏘는 로켓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자기 진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있었어요. 이미 로켓을 쏠 때. 그래서 그런 일종의 사고죠. 사고로 로켓이 이제 병원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주변 아랍 국가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했으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병원까지 공격을 했냐면서 지금 반 이스라엘 시위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번지고 있고요. 또 반 이스라엘 시위가 결국 그 나라에 있는 정부에까지 또 반정부 시위로 번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아랍 동포, 즉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냐? 팔레스타인 사람들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랍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당초요.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르단에 가서 아랍권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회담 자체가 취소됐고요. 요르단 가는 것도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원래 가서 4개국 그러니까 이집트, 요르단,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이게 4개국 정상이 함께 정상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설명하신 것처럼 아흘리 병원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결국 팔레스타인을 돕자는 어떤 대화의 정상회담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 방문도 사실상 취소가 됐고요.
이스라엘과 아마도 이집트 정도는 방문을 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병원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나 이 전체가 뭐 바뀔 것 같은 그런 변곡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요 산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아까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이 주변 국가들이 뭔가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가 변화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이 뭐 안타깝게 뭐 500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지만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는데 예. 과연 지상군 투입을 포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가서 어떻게 나타냐후 총리를 자제시키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 작전은 조금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나오는 영상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확인해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And for the unequivocal support you have given Israel during these trying times.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뭐 다시 한번 밝히긴 했는데, 자, 송 교수님, 사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찾은 거는 확전을 막고 사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이 원하는 성과를 좀 거둘 수 있겠습니까? 확전을 막으려고 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레바논은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또 지금 참전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예.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 있을지 사실상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막기가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사망자가 거의 뭐 1,500명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부상자도 뭐 2,3천 명이 나오고 사실상 이스라엘로서는 전례 없는 그런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현 정부 즉 나타냐후 총리로서도 국민들의 지금 불만이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군사 작전을 시작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불만이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아니죠.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점령은 아니고요.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작전을 하게 되겠죠.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가자 지구 하마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 탈취,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하에 만들어 놓은 메트로, 터널 이런 것도 다 부시고요. 예. 병창 기지 부수고요. 무기 필요한 거는 또 뺏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마스 대원과 교제를 벌여서 적절히 자기들이 교제를 벌여서 사살할 수 있으면 사살하는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예. 두 번째는 가자지구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 즉 가자지구의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지금 야흐야 신와르라는 가자지구 진짜 최고 지도자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가자지구 하마스 밑에 무장 단체가 있는데 이 무장 단체의 수장이 또 무하마드 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두 사람 중에 뭐 한 사람은 사살한다든지 이런 지금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점령은 미국에서도 원치 않고 일단 주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고 다른 목적으로 뭔가
가자지구 된 공격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거네요 지금요. 그렇죠. 들어가서 일종의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면요.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목적을 달성하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집트나 카타르라는 국가가 중재를 하게 되면 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성일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상치 않은데 아무튼 오늘 병원 폭격이 지금 전문가 분석대로라면은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끝나고 큰 어떤 변화를 주는 계기는 아닐 것 같다. 그래도 500명이 숨을 진 건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김영남 전 의원님. 예. 아까 바이든 대통령 얘기 조금 했는데요. 사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이스라엘 찾는 것도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지금 뭐 폭격이 벌어지는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앞서선 국무장관도 방문까지 했고 이게 사실은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선 재도전 재선을 위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뭔가 지도자로서의 위상 이런 거 다 감안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매우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어서의 외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중재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중동에 있어서 큰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급해진 것이죠. 본인의 중동 외교의 성과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년 재선을 앞두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에 날아간 거죠. 김준식 의원님 한 30초밖에 없는데 딱 하신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뿐만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끼치는 거대한 영향력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소요되는 막대한 선거 자금, 이 선거 자금이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복합적인 또 국내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